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미국 내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폭등의 진짜 주범이 맞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물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양적 완화를 한 건 내가 아니지 않냐. 파월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바이든 입장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부분, 또 전임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어려운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물가 폭등 면에서 잘못한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재정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때 풀었던 재정이 무려 1.9조 달러입니다.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과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폭이었던 건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돈을 안 풀었다면 그때 아마도 미국은 금융위기가 일어나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땐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미 경기 침체는 지나갔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고집을 하고 무려 1.9조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또 풀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만류를 했거든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고집을 하면서 돈을 풀었죠. 자, 이것만 푼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라 그러면서 임기 내내 또 1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푼 돈이 거의 3조 달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양적 완화는 물가를 직접적으로 들어올리는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이 양적 완화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양적 완화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과 그리고 은행들 사이의 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기를 완화하는 효과만 있지 그 자체로 물가를 폭등시키는 그런 위험성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은 좀 다르거든요. 재정 지출로 돈을 풀게 되면 미국인들의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들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회복,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쓸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로 돈을 풀게 되면 물가를 바로바로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그동안 제조업 제품은 진짜 충분히 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에서는 아예 락다운을 해버려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앉아갖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전자제품이란 전자제품은 다 샀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제조업 제품에는 이 한 해에 한 5조 달러를 쓰고 서비스업에 9조 달러를 씁니다. 원래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요. 특히 부유할수록 이 사람들이 나라가 부유할수록 대면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여행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을 만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는 서비스업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5조 달러 대 9조 달러로 그런 서비스업에 돈을 더 많이 쓰던 미국인들이 2년 동안 그런 서비스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리빙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니까 그동안 저축해뒀던 돈들,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있는데 가구당 몇천 달러씩 막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란 돈은 다 지금 다 은행에다가 쟁겨두고 있다가 이 돈 갖고 나와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고 막 그러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음식점이 문 닫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 돈을 쓰고 싶어도 레스토랑에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 음식점들, 이런 음식점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치폴레라고 요즘에 맥도날드보다 더 인기 있는 미국의 이 멕시코계
체인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시급을 10달러 줄게, 12달러 줄게, 15달러 줄게 해도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문전성시가 이루어지면서 장사는 너무 잘 되는데 문제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원가 부담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물건값이 오르고 인건금이 오르고 서비스값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는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1.9조 달러를 괜히 추가적으로 지출한 건 사실 이미 물가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차기 정부에서 자꾸 추경을 만지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추경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가장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위험한 나라는 물가가 급등하는 나라입니다.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걸 우려해서 그 나라에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해외 투자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물가가 오르는 정책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진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칫 물가가 먼저 오른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은 스리랑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는 매일 물가가 올랐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회 불안도 문제가 되지만 그 나라 통화 가치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가 이미 지난해에 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또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 또는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바이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딱 출범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유지에서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유전 개발을 전부 다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물론 뭐 바이든 행정부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기상 이변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지금 농산물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기상 이변 때문에 풍력 발전 안 돌아가고 지난해 진짜 말썽이란 말썽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다가 우리 후손들이 큰일 나게 생긴 건 맞긴 한데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개발하거나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 업자들한테 이제 미국의 한 연방준비은행, 지역 연방은행에서 댈러스 은행이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셰일가스 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프래킹 업자라고 부르는데 프래킹 업자들한테 왜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무슨 규제를 할지 어떻게 하냐. 거의 적극적으로 개발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로 다 바뀐다는데 지금 있는 것에서 잘 뽑아서 비싸게 팔아먹겠다. 이런 응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론 저는 이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은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신호를 주는 바람에 이 트럼프 대통령 때 미리 이제 탐사가 이루어졌던 셰일가스 오일이 지금 현재 유전이 개발되는 거 그것 빼놓고 신규 탐사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일이라는 게 이 컨벤셔널 오일, 전통적인 오일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면 최소 5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프래킹 업자들은 조금 다 기간이 짧은데 셰일가스도 아무리 짧다 해도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셰일 업자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유전 개발 업자들이 이렇게 유전을 새로 개발할 의욕이 줄어들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이제부터 유전 개발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이 원유 수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나 또는 여러 투자 전문 회사들, 미국은 사실은 은행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 은행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친환경으로 다 갈 것이기 때문에 유전 개발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레 생각을 해서 투자금을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엔젤 투자자나 이런 쪽에서 뭐 셰일가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막 돈을 퍼주던 시절, 그 시절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반드시 친환경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오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중요한 만큼 좀 더 정교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바이든의 어떤 이 물가를 끌어올렸던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또 하나가 바로 전기차와 관련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서명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전기차가 그 당시에 미국 전체 생산 대수 중에 3%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2030년까지 무려 50%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러니 미국 내 자동차 업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 아이고 이것도 당연히 저도 일단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죠. 이대로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분명히 지구 온난화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고통받게 만들 게 뻔하고요. 지금 당장 이상기후가 우리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 분명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전환 발표를 하자마자 이 전기차의 가장 핵심 메탈, 금속인 바로 리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리튬의 가격은 4배나 올랐습니다. 자, 리튬을 빼고 배터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비관적입니다. 리튬은 원소기호 3번입니다. 원소기호가 이렇게 빠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벼운 리튬을 대체할 다른 원소가 있다.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이 지금 리튬 기반으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대체할 만큼 훨씬 더 가볍고 더 나은 기술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이 잘한다는 인산철 배터리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우리 삼원계 배터리도 리튬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모든 걸 종합해봐도 리튬 기반 이거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우리가 뭐 망간이라든가 아니면 코발트라든가 수많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수많은 금속들이 이제 전기차에서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모터들이 필요하고 그 모터에는 또 수많은 히토류가 들어가고 이 수많은 우리가 쓰지 않았던 자원들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금속들이나 히토류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이것도 뭐 또 값싸게 캐내는 방법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만 히토류지 진짜로 지구상의 히토류가 아니라 사실은 뭐 캐기 쉬운 거 또는 지금의 기술로 캐기 쉬운 그런 히토류가 적거나 또는 이게 환경 규제 때문에 히토류 취급을 받는 거지 지구상에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환경을 덜 파괴하고 이런 히토류를 개발하거나 하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건 먼 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3%에서 50%로 바꿔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다 보니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금속들의 가격들 그리고 히토류의 가격들이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전기차는 뜯어보면 전부 배터리 가격이고 배터리는 또 뜯어보면 전부 다 이런 메탈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메탈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중국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거든요. 이 중국 같은 경우 환경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고 이런 상황에서 히토류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리튬도 뭐 중국 내 리튬 생산량도 꽤 되지만 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많이 이제 중국에서 지배하고 있을 뿐더러 중요한 건 이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재련 기술에 앞서서 이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리튬 시장이나 또는 수많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메탈들에 있어서 중국의 지배력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결국은 물가만 끌어올리고 중국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과도하게 높이는 일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조금 중물가 한 5에서 6%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8에서 9%까지 올리는 바람에 또는 아직은 인플레이션 피크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쉽게 저물가로 내려가거나 혹은 과거에 연준에서 목표로 삼았던 2% 인플레이션율로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거처럼 저물가나 이렇게 예를 들어 2% 수준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물가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 지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확대한다든가 또는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통해서 뭐 금융이나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불황이 온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미국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경제학부에 입학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 이유는 기축통화 달러화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 물가가 막 오르면 남이 나라한테 떠넘길 수 있는 힘이 미국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수입 물가를 끌어내려서 이 적어도 제조업 제품 가격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뭐 서비스업으로 왕창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조업 제품으로 물가를 좀 이렇게 잡아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조업 제품만 좀 잡아주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방법, 달러화의 가치, 달러화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 자국 통화 가치가 쉽게 흔들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떠안게 됩니다. 스리랑카라든가 아니면 칠레 같은 나라들 또는 터키 같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많은 뭐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공산품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고 물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 이제 새로운 통화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에는 말이죠, 자국 통화 가치를 막 끌어내려서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이겼다면 지금은 누가 인플레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그래서 통화 가치를 지키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정부에서 지금 한 수 한 수 놓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놔야 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더욱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을까 봐 약간은 걱정이 되고요. 그게 미국한테는 혹시 이로운 정책일지 몰라도 미국의 어떤 경제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한테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정말 글로벌 정세를 정말 한 수 한 수 내다보면서 치밀하게 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나라가 분명히 또다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맞게 될 거고요. 세계은행이 이미 1년 안에 10개 나라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리랑카는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개발 국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머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머징이 무너지면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캐시카우 같은 나라, 그야말로 돈주머니 같은 나라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뺍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한국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박종훈 플러스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